네, 안녕하세요. 무역계약론 5주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부터는 지금 제가 뭐 교재를 국제무역계약론 교재를 선택을 하긴 했는데, 교재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뭐 반드시 이 계약론 수업에서 충분히 다루고 넘어가야 할 내용이라고 판단이 돼서 CISG는 우리가 그 주요한 내용들을 전부 다 살펴보는 방향으로 할 거고요. 뭐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SGA는 전문을 다루진 않고 주요한 내용들을 이제 좀 녹여 넣어서 수업 내용에 녹여 넣어서 보는 방향으로 진행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한 3주, 그러니까 5주, 6주, 7주, 근데 그 전에 끝날 가능성도 있고요. 우리가 8주차 때 중간고사를 쳐야 되기 때문에 어, 중간고사 이전에 무조건 끝나고요. 그리고 중간고사 범위에 다 들어가고요. 어, 정형거래 조건, 그러니까 무역 조건을 시작할 수 있을지 못할지는 좀 진도 나가는 거 보고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 학습하게 될 내용은 뭐 CISG입니다. 보통 저는 뭐 CISG 내지는 비엔나 협약이란 말이 좀 입에 붙었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긴 한데 정식 명칭은 이거예요.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이고 여기서 이제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s of Goods의 앞자를 따서 CISG라고 하는 거고요. 이게 앞에 UN 컨벤션, 유나이티드 네이션 컨벤션이란 말이 들어가 있어서 이것도 앞자를 따가지고 UNC CISG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비엔나에서 빈이죠. 이제 개최된 UN 외교 회의에서 통과되었다라고 해서 비엔나 협약이라고 하는데 이게 비엔나란 도시가 역사도 되게 오래된 유럽의 도시라서 그런지 몰라도 비엔나에서 발효되거나 뭐 통과되거나 한 국제 협약이 되게 많아요. 이거 아니더라도. 그래서 뭐 비엔나 협약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많아서 보통은 요즘 들어서는 비엔나 협약이라는 표현보다는 CISG나 UNC CISG나 아니면 그냥 국제물품 매매에 관한 유엔 협약 뭐 이렇게 지칭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의 경우에는 2004년 2월 17일 날 이제 여기에 가입을 했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어 이게 유엔의 협약이잖아요. 유엔 협약인데 한국이나 뭐 전 세계 200개에 가까운 국가들이 유엔의 회원국으로서 존재하고 있죠. 근데 모든 이것이 유엔의 컨벤션이라고 해서 유엔 회원국들이 이걸 모두 다 따라야 되는 건 아니고요. 유엔에 소속되어 있는 국가들이 자신의 자국의 판단과 자국의 상황을 고려해서 유엔 협약에 뭐 이게 물품 매매에 관한 협약이라서 그런 거고, 이거 말고도 유엔 관련된 협약들이 많습니다. 뭐 탄소 배출이라든지 기후 협약이라든지 뭐 엄청 많이 있어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유엔 협약에는 그것에 뭐 우리가 그걸 일일이 다 체크하고 다 볼 필요는 없는 부분이긴 한데 뭐 정치 외교를 전공하지 않는 이상 근데 이제 한국의 경우에는 2004년에 이제 유엔에 이것을 이 협약에 조인하겠다 라는 취지의 의사를 표명을 했고 그래서 그 다음 해인 2005년 3월 1일부터 이 유엔 협약 CISG의 체약국으로서 효력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유엔 협약의 어떤 주요 가입 국가를 보면 국제 무역을 활발하게 하는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 미국, 중국, 일본,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한국, 이탈리아, 브라질, 러시아가 주로 가입되어 있고요. 아직 가입되어 있지 않은 국가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영국, 인도, 남아공이 있는데 영국은 뭐 브렉시트를 할 정도로
약간 이 독자 노선, 독자주의 노선이 좀 강하죠. 통상적인 부분에서. 그리고 이 CISG를 그 영국이 가입 안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영국의 자국법하고의 어떤 충돌 문제도 좀 있습니다. 뭐 뒤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는 이 보통 법 체계를 얘기를 할 때 대륙법 체계, 영미법 체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영미법에 있어서는 이제 영국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영미법 국가이긴 한데 이 CISG 자체가 어떤 국제 협약으로서 특히 상거래, 물품 매매와 관련된 어떤 내용들을 다루다 보니까 그것이 전 세계 국가들이 통용되어져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영미법과 대륙법의 어느 어떤 절충을 마련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러한 내용들이 대륙법에 기반을 하고 있는 어떤 규정들, 뒤에서 살펴볼 그런 규정들이 영국법하고 충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가입을 안 하고 있고, 인도하고 남아공도 사실 이 두 나라의 상황이 조금 다르긴 한데 공통점이 있어요. 인도하고 남아공 공통점을 눈치챈 사람도 있겠지만 둘 다 영국의 식민지였다가 독립한 국가들이죠. 그래서 이 아무래도 법 체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영국의 영향이 좀 있습니다. 남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런 영향이 없지 않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건 뭐 제 추론이에요. 그런 이유지 않겠냐 뭐 이런 거고. 자, 그럼 구성을 좀 살펴볼게요. CISG의 구성. 총 101개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101개 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룰 내용은 88조까지 다룰 생각입니다. 89조부터 101조는 이게 협약이라고 그러잖아요. 유엔 협약인데 이 유엔 협약에 어떻게 가입하는지 뭐 효력이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경우에 2004년에 그 서류를 이제 내고 2005년 1월 1일부터 발효됐다라고 하는데 뭐 그런 내용들 그러니까 협약에 가입하고 그 다음 해 이듬해 1월 1일부터 발효된다 뭐 그런 규정들 있죠. 효력과 관련된 내용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 제 4편의 최종 규정에 들어가 있고요. 총 3개 편은 앞에 있는 1편, 2편, 3편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편은 총칙이고요. 2편은 우리가 앞선 시간에 공부를 했던 계약의 성립과 관련된 청약과 승낙에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3편에 있는 내용들은 물품의 매매와 관련해서 매도인의 의무와 매수인의 의무가 규정이 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약간 데칼코마니처럼 매도인의 의무가 규정이 되어 있고 매도인의 계약 위반에 대한 구제 방법들이 규정이 되어 있고요. 또 매수인의 의무가 규정이 되어 있고 이 매수인이 계약 위반을 했을 때 어떻게 구제할 수 있느냐를 쭉 규정을 해 놓았고 매도인의 의무와 매수인의 의무의 공통 규정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CISG의 특징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보통 각국의 그 법 체계나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많이 이야기되는 것이죠. 이제 영미법 체계가 있고 대륙법 체계가 있는데 뭐 영국과 그 미국에 크게 영향을 받은 뭐 미국도 사실 영국으로도 독립한 나라니까 뭐 그렇긴 한데 그런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영미법 우리 보통 이제 판례 중심주의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불문법주의 얘기를 하는 거고 대륙법은 이제 일반법 뭐 프랑스나 독일의 법 체계에 영향을 받은 국가들을 얘기를 하는데 일본, 한국, 뭐 중국 다 뭐 대륙법 체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중국의 경우에는 또 이제 사회주의 국가다 보니까 일반적인 또 대륙법계랑 조금 다른 측면이 있는데 크게 봤을 때 뭐 대륙법 체계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뭐가 좋고 나쁘고 그런 건 없어요. 그 대륙법은 주로 이제 공판주의, 성문법주의인 거죠. 그런 차이점이 있는데,
어떤 특정한 법 체계에 맞는 어떤 국제 협약을 채택을 하고 발효를 했을 때 그러한 법제와 자국의 법 체계가 상이한 국가의 경우에는 그러한 법 체계를 어떻게 보면 수용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 있고 법 간에 서로 충돌이 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미법과 대륙법을 어느 적정한 수준에서 조화를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타협과 절충의 산물이에요. 그리고 이 협약 자체가 물품 매매에 관한 협약이 아니라 앞에 국제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인터내셔널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국제 물품 매매 계약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 자체가 뭐냐면 국내법에 의한 국내 거래에는 이 협약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한국의 경우에는 이 협약에 가입을 하면서 사실 한국의 기존의 상법이 있죠. 기존의 상법이 있고 이 CISG가 존재하는 것인데 대한민국 한국의 그 헌법에 따르면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다른 나라나 다른 국제기구하고의 맺은 조약 협정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하고 협약을 체결하거나 할 때는 반드시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거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FTA 체결하면 FTA 체결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회 비준 절차를 거치는 이유가 어, 그런 거죠. 그런 거기 때문에 어, 이거 이 CISG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이 협약에 가입한 이상 이것의 내용이 한국의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고 그러면 결국 한국의 상법과 충돌할 수밖에 없는데 이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국제 거래에만 이 CISG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ISG 내용도 어떤 특정한 법 체계나 어떤 특정한 국가의 개념에 대한 사용을 회피를 하고 있고요. 특히 그렇기 때문에 이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부분에 있어서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경우에는 우리가 집을 사거나 차를 사거나 뭐 할 때 여러분들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등기라는 걸 하죠. 등기. 차나 집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등기 레지스트리를 시키는 걸 통해서 일종의 소유권을 보장을 하고 그 등기 이전을 통해서 소유권 이전을 하는 것들이 있는데 한국에는 그런 것들이 다른 나라에 다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여러 각국의 입법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CISG에 있어서는 물품의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아요. 그냥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물품의 소유권을 이전해야 된다라는 아주 뭐 너무나 당연한 선언적 규정만 있지 실체적인 소유권 이전의 방법과 관련해서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각국의 입법이나 각국의 법 체계가 다른 여러 국가들이 이 협약에 가입을 해서 자국의 법을 적용할 수 있고 자국의 법과 이 협약이 상충되지 않도록 하는 어떤 절충선을 만들어 놓은 거죠. 자, 그리고 포괄적인 법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CISG가.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특정한 사안이 아니라 이 국제적인 상거래의 현실을 반영해서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 실용적이다 해야 될까요? 아니면 좀 모두를 다 두루두루 이렇게 끌어안을 수 있을 정도로 좀 유연하다고 해야 될까요? 융통성이 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느낌이 뒤에서 실제 조문을 보면서 얘기를 하겠지만 되게 너그럽고 간대하세요. 규정 자체가. 그거는 뭐 이렇게 약간 그 뉘앙스를 잘못 말하면 오해를 줄 수도 있긴 한데 실제 조문을 보면 되게 뭐라고 해야 될까? 이렇게 그러니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와 같이 해석되어질 수 있는 문장들이 되게 많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적용 범위를 딱 제한을 해놨어요. 국내 거래에 적용되지 않고 국제 매매에 적용하도록
규정을 해 놓았고요. 그리고 이 협약의 체약국과 관련해서도 반드시 두 거래 상대방이 체약국에 있어야 되느냐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이 협약에 적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 협약에 가입된 국가의 법률을 준거법으로 결정을 해서 간접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협약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도 융통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협약의 해석과 관련해서도 이 뒤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되게 듬성듬성 조금 너프하게 그냥 포괄적으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해석의 여지가 들어갈 구석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세부적이고 디테일한 규정이 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협약만으로 과연 무역 거래를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협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 있어서 어떤 취지를 가지고 어떤 입장을 가지고 해야 되느냐, 국제적인 성격과 어떤 이 협약이 가지고 있는 국제 통일법을 만들기 위한 그 노력, 그런 것들을 기초로 해서 해석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번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CISG 제6조, 9조, 7조 이런 곳에서 이 협약의 어떤 기저에 있는 법 원칙이라고 해야 될까요? 일반적인 원칙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고 굉장히 유연합니다. 그 유연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는 다시 한번 또 얘기를 하지만 당사자 자치의 원칙을 존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서 CISG를 적용할 수도 있고 적용을 배제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일부에 있어서 CISG 전체 내용 중에 우리는 몇 개는 마음에 드는데 몇 개는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당사자들의 자치에 의해서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해서 그 CISG 내용을 일부를 혹은 전부를 배제시킬 수도 있고 적용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굉장히 너그럽고 융통성이 넘치는 그런 협약입니다. 자, 그리고 이 또 계약의 성립과 관련해서는 이제 앞부분에 계약 성립 파트에 이 내용들이 규정이 되어 있는데 대륙법계와 원래 영미법의 그 청약의 어떤 구속력에 대한 어떤 부분,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좀 차이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청약의 구속력과 관련해서 대체적으로 선언적,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게 다 사회과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100%가 아니라 대체적으로 예전에는 청약에 대해서 구속력을 말할 때 대륙법계는 확정 청약과 같은 효력을 얘기를 많이 했고 영미법계는 약간 그 조건부 청약 같은 입장이었다면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배웠던 교과서에 나오는 그런 청약이 가지고 확정 청약의 의미를 그 내용들이 다 어디서 온 거냐면 CISG에서 온 거예요. CISG에서 확정 청약에 의한 계약의 효력과 계약의 구속력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뭐 경상의 원칙을 수용을 했죠. 경상의 원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청약의 내용과 승낙의 내용이 거울을, 여기서 말하는 경이란 거울경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울을 마주 보듯이 내용이 완전히 일치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 이제 경상의 원칙인 것인데 엄격하게 경상의 원칙을 적용하기보다는 뭐 실질적 조건의 변경과 관련된 승낙의 허용이라든지 약간 경상의 원칙을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완화하는 그런 입장을 좀 취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계약 중심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협약의 포커스가 이 매매 계약에 좀 집중적으로 맞춰져 있어요. 그 매매 계약 이외의 어떤 사안들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뭐 규정을 하지 않고 있거나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고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만약에 나중에 보겠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계약 해제를 선언할 수가 없고 되도록이면 뭐 문제를 해결하고 하자를 보완을 하고 되도록이면 계약과 관련된 이행을 강제시켜 가지고 어떻게든 계약을 좀 잘 원만하게 유지시키는 방향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할 때 그 어떤 기책사유가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사람의 고의나 가실, 그러니까 일부러 했는지 일부러 뭐 실수로 했는지 그런 것과 상관없이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규정이 있고요. 그리고 위험 부담과 관련해서 물품에 대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지는 게 물품의 위험 부담이라고 앞서서 우리가 설명을 했죠. 그래서 위험 부담의 원칙은 소유권 이전이라는 어떤 개념을 탈피해서 물품의 인도, 수령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위험 이전은 매도인과 매수인의 공통 규정 저 뒤쪽에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다시 자세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특징들, CISG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쭉 살펴보았고요. 앞부분 1조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협약의 적용 범위입니다. 협약의 적용 범위. CISG 협약은 영업소, 비즈니스 플레이스죠. 영업소가 다른 나라, 상이한 국가에 있는 당사자들 사이에 어떤 계약? 매매 계약. 뭐에 대한? 물품에 대한. 근데 영업소가 상이한 국가에 있는 당사자란 말을 두 자로 줄이면 국제죠, 국제. 예.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적용된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헌법 뭐 1조가 그거라며요. 저도 헌법 전문을 다 읽어보진 않아서 뭐 그 실제로 읽어본 사람은 없지만 많이 없지만 그 얘기는 들어봤어요. 뭐 주권이 뭐 국민에게 나온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어떤 법이나 협약에 있어서 1조가 주는 의미가 좀 큰데 이 CISG 협약의 1조에서는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 협약은 뭐에 적용된다?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적용이 된다. 의미가 있습니다. 국내 거래 적용 안 된다는 얘기고요. 물품 거래에 적용된다는 거기 때문에 물품이 아닌 형체가 없는 물건인 용역이라든지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자본 투자라든지 그런 거에 적용이 안 되는 거고, 매매 계약에 적용된다라고 했으니까 임대차라든지 뭐 증여라든지 뭐 그런 거래에 그런 계약에 적용되지 않죠. 예. 자, 그리고 1조 1항에 괄호 1번 밑에 AB가 있는데 그 AB의 내용을 좀 보면 당해 국가, 여기서 말하는 당해 국가는 당사자들이 있는 국가를 말합니다. 당사자들이 있는 이 두 국가가 모두 체약국이거나 혹은 국제사법의 규칙에 따라 어느 체약국의 법률을 적용하게 되는 경우 이렇게 되는데, 이 국제사법이 쉽게 말해서 우리가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는데 중거법 얘기할 때 그런 얘기 했죠. 국제사법이 뭐냐, 이게 뭐 어떤 특별한 법이냐, 중거법을 결정하는 법입니다. 쉽게 말하면 국제 간의 사인과 사인 간의 사적 계약에 있어서 그 중거법,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들이 국제사법에 있는 내용들인데, 국제사법에 쉽게 말해서 국제사법의 규칙에 따라 이 말은 양 거래 당사자가 중거법을 어느 나라 법으로 한다? 취약국의 법률로 한다. 그러면 뭐 한다? 이거 적용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A와 다음과 같은 경우라, 그 1조 1항의 이 협약은 한 다음에 다음과 같은 경우라고 했는데, 이 다음과 같은 경우가 A와 B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사자 모두가 취약국에 있는 경우에 영업소 상이한 국가, 줄여서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적용한다는 것과 체약국의 법률을 중거법으로 한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적용된다. 이렇게 해석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A는 뭐냐? 직접 적용이고요. 왜냐면 한국과 미국, CISG 두 나라 모두 가입국이죠. 그러니까 적용. 영국과 뭐 인도 두 나라 다 예를 들어서 CISG 체약국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그 거래의 어떤 중거법을 미국법으로 한다. 뭐 아니면 한국법으로 한다. 이렇게 된다면 간접 적용되어질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1조의 2항 한번 보겠습니다. 당사자가 상이한 국가에 그 영업소를 갖고 있다는 사실이 계약 체결 전에 그리고 또는 그 당시에 당사자 간에 행한 계약이나 모든 거래에서 또는 당사자가 밝힌 정보로부터 나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거래할 때 이것이 국제거래, 그러니까 당사자가 상이한 국가의 영업소를 갖고 있다는 사실, 이거에 뭐예요?
국제성이 있는 거죠. 국제성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당사자들이 거래할 때 이 거래가 국제 거래인지 몰랐어요. 예. 그러면 그거 그냥 무시하고 알아서들 할 수 있습니다. 뭐 그 당사자들이 거래하겠다는데 그렇게 뭐 굳이 말릴 이유는 없는 거고, 국제 거래라고 인식하고 이거는 국제 거래입니다 인식하고 거래한 거, 그럼 그건 국제 거래지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 그렇고 간대합니다. 자, 그리고 당사자의 국적이나 당사자 또는 계약의 민사 상사 이야기 가 나오는데, 민사 거래는 주로 어떤 뭐 앞서 얘기했던 어떤 임대차라든지 증여라든지 뭐 가사와 관련된 사인과 사인 간의 상거래가 아닌 그런 계약들을 민사라고 하고요. 상사는 상인들이 이제 상거래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어떤 당사자들의 어떤 국적성이나 아니면 거래의 어떤 성격이나 이런 것들은 CIS를 적용하는데 고려사항이 아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과 미국의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당사자들이 거래를 하는데, 한국에 있는 당사자의 국적이 뭐 미국 사람이에요. 그럼 미국 사람하고 미국 사람의 거래니까 국내 거래 아니냐? 그렇게 보는 게 아니란 거죠. 국적은 고려 대상이 아니란 거죠. 영업소가 서로 다른 나라에 있으면 국제 거래다. 이렇게 해석한다는 겁니다. 자, 2조 특정 계약의, 제가 하나 놓쳤네요. 여기 보면 아티클 1, 아티클 2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실제 영어 원문도 아티클 1, 아티클 2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티클 1이든 2든 지금 이렇게 갈로 안에 쳐져 있는 요 내용 있죠. 제목이라고 할까요? 이 제목은 실제 그 원문에는 없어요. 이거는 이 제목들은 교수님들이, 이 CISG를 연구하는 교수님들이 이 조항의 성격을 쉽게 파악하기 할 수 있도록 제목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해석과 이거 제목과 관련해서 책마다 조금씩 표현이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저는 뭐 대체적으로 여러 교수님들의 어떤 책들 중에서 좀 다수의 교수님들이 쓰는 표현을 갖다 쓰는 것인 거고, 그거는 뭐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목, 저 달려있는 갈로 안에 쳐져 있는 제목은 CISG 원문에 있는 내용이 아니고 교수님들이 그냥 달아놓은 거다, 임의로. 자, 그럼 2조 이 협약은 CISG를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런 거 있잖아. 나, 본인, 그런 것처럼 이 협약이라고 하면 CISG를 말하는 겁니다. CISG는 다음에 매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우리가 앞에서 매매에 적용한다 그랬는데, 얘들은 매매인데 적용 안 한대요. 어떤 거? 개인용, 가정용, 가사용으로 구입되는 물품의 매매. 그러니까 나 개인 용도로 쓰기 위한 거. 뭐 여기 뒤에 다만 해가지고 이제 다만 이렇게 붙는 거는 앞에 다만이 붙기 전의 내용은 원칙이고, 다만이란 저 표현이 나오는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은 예외란 거거든요. 근데 일단 개인용이나 가정용으로 쓰는 물건의 매매에는 CISG를 적용 안 한대요. 근데 뭐 어떻게 매도인이 계약 체결 또는 당시에 가정용, 가사용, 개인용으로 산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알았어야 할 것도 아닌 경우에 제외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는 가정용인지 모르고 뭐 그런 의미, 그런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고, 기본적으로 원칙, 그러니까 이 뒤에 단서 조항은 큰 의미가 있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요. 가정용 물품 혹은 개인용 물품을 이 CISG 적용의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이것이 뭐 상거래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물품을 공급하는 사람이 있어서 뭐 티셔츠 10,000벌을 수출을 하고 티셔츠 10,000벌을 수입해 온다. 이거는 국제 물품 매매, 즉 다시 말해서 무역 거래라고 할 수 있는데, 내가 그냥 가서 해외 직구로 뭐 아마존이나 뭐 이런 데 가가지고 티셔츠 하나 사요.
이게 과연 무역 거래냐라고 했을 때 무역 거래일 수도 있죠. 물 건너서 이제 해외에서 배송이 될 테니까 뭐 무역이라고 할 수도 있죠. 해외 직구에 대해서 그만큼 요새 많이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해외 직구를 이용하고 있고 그것이 활성화되고 있고 그것이 또 어떤 문제가 되기도 하고 하지만 적어도 그 해외 직구 같은 것들은 소비자들이 해외에서 직접 물건을 한 개씩 자기 살려고 자기가 사기 위해서 자기가 쓰기 위해서 사오는 그런 것들은 적어도 이 CISG 적용 대상은 아니란 겁니다. 예. 왜? 배제하고 있잖아. 개인용 물품 안 된다. 기업이 물품을 공급하거나 판매하거나 하기 위해서 구매하고 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CISG 적용을 하지만 개인이 사기 위한, 개인이 쓰기 위한 물품의 구매 이런 것들은 CISG 적용을 배제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경매, 그리고 강제 집행, 그리고 법률상에 의한 매매.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사인과 사인 간의 정상적인 거래라고 보기 어려운 것들이에요. 강제 대집행 뭐 이런 거 있죠. 어떤 공권력이 개입이 되어 있다거나 경매 같은 경우에도 물품을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확정적이지 않죠. 뭐그 누가 최고가를 제시하느냐에 따라 달라진 그런 것들. 그리고 주식이라든지 지분 투자 증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투자 해외 직접 투자에 적용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선박이나 부선, 수상익선, 항공기 매매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선박이나 항공기 같은 경우는 이게 너무 큰 자산이기 때문에 일종의 동산으로 보지 않고 부동산으로 보는 거예요. 집과 같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물품이 아니라는 거죠. 물품이 아니라서 거래 대상에서 적용 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이고 전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전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물입니다. 형태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CISG 적용 대상에서 배제된다. 자, 그 다음에 3조입니다. 앞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서비스나 용역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CISG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품을 만들거나 공급하거나 하는 건 매매인데 그 물품을 주문한 당사자의 어떤 제조 생산에 필요한 재료의 중요한 부분을 공급하는 거다. 이게 쉽게 말하면 하청이에요, 하청. 물품을 주문한 당사자가 제조 생산에 필요한 재료의 중요한 부분. 그러면 어떤 물건을 만드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일부 부분을 공급하는 거. 주문한 사람이 공급하는 거. 이건 뭐예요? 만들어 달라는 거죠. 이해가 되면 A라는 사람이 있어요. A라는 사람이 중요한 부분을 공급을 해요. 그리고 주문도 해요. 그러면 이 B라는 사람 입장이 뭐예요? 뭘 제공한 거예요? 조립을 제공한 거죠.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애플이라고 칩시다. B가 폭스콘이라고 치자고요. A가 쉽게 말하면 애플이니까 설계나 뭐 이런 걸 다 제공을 해요. 그리고 B는 공장에서 조립만 해요. 이거 매매 아니라고요. CISG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물품을 공급하는 당사자의 의무 중에 대부분이 노동. 그러니까 물품을 공급하거나 물품을 파는 게 아니고 뭘 한다는 거예요. 나의 노동력, 서비스, 용역 이런 경우에도 CISG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약의 효력 및 소유권 이전에 적용 배제되어 있는데 CISG는 매매계약 성립 그리고 거기에 따른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지 계약의 어떤 유효성이라든지 소유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각국의 소유권과 관련된 법제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넣었을 때 그것이 각국의 국내법과 충돌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그런 것을 아예 다 배제시켜 버린 거죠. 자, 그 다음에 5조 그 사망이나 신체적 상태 그 책임 배상 있죠. 물품에 대한 어떤 그
어떤 손배, 그런 거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망 사고나 다치는 부분, 그거는 어떻게 보면 어, 이게 소비자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개인 물품의 매매, 개인 물품의 구매에 대해서 CISG 적용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업과 소비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소비자 매매가 아니라 기업과 기업 간에 이루어지는, 서로 다른 나라에 위치한 당사자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국제 물품 매매이기 때문에 어떤 뭐 사망 사고라든지 뭐 신체 상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물품에 대한 물품으로 인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적용을 하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6조, 당사자는 이 협약의 적용을 배제시키거나 그리고 효력을 감퇴시키거나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6조가 쉽게 말해서 당사자 자체의 원칙에 따라서 계약 체결을 하는 이 두 당사자가 CISG의 적용과 관련한 내용들을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뭐 그런 자유로운 자신들의 합의에 따라서 효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러한 융통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적용 범위, 앞서 우리가 쭉 봤던 1조에서 6조까지의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 보았고요. 물품에 대한 거래이다, 매매 계약이다, 국제성이 있다, 이런 것이고, 직접 적용하는 거, 체약국에서 직접 적용하는 거, 아니면 그 중거법을 체약국 법령으로 해서 CISG 내용을 간접 적용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 간접 적용과 관련해서 미국, 중국, 아르메니아, 체코는 간접 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중국, 아르메니아, 체코는 직접 적용만 가능해요. 체약국 상대방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국제 물품 매매에만 CISG를 적용을 하고, 체약국이 아닌 국가하고의 국제 물품 매매에서는 CISG를 적용치 않고 자국법을 적용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적용 배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뭐 거래의 성격에 따라서 배제하기도 하고, 어떤 납품 혹은 서비스 공급, 노동력 공급 이런 것들, 그리고 소유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적용하지 않고요. 어떤 제조물 책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적용을 하지 않고, 합의에 의해서,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해서 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기도 배제하기도 가능하다,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쭉 봤던 내용들을 좀 요약 정리를 해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조금 있고요. 이건 이제 어디서 제가 다른 표를 가지고 온 거고, 책에 있는 표를. 그래서 이런 내용들로 한번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뭐 앞서 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줄여서 요약돼서 설명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고, 중요한 내용은 뒤에 있으니까. 자, 협약의 해석 원칙 있습니다. 협약의 해석 원칙, CISG를 해석하는 원칙이란 뜻이겠죠. 이 협약의 어떤 가지고 있는 국제성, 그리고 통일성 증진, 그리고 국제무역의 신의 성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려를 하고 CISG를 해석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협약에 따라서 규율되는 사안으로서 명시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 협약이 기초하고 있는 원칙에 따라서, 일반적인 원칙에 따라서 해결을 하고, CISG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원칙들이 있어요.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근데 그러한 내용들, 규정들, CISG가 되게 너프하고 내용들이 많이, 세부적인 내용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국제사법에 의해서 국제사법 원칙에 의해서 적용되는 법률에 따라 해결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국제사법의 원칙에 의해서 적용되는 법률이니까 이건 뭐냐면 중거법이에요. 그러니까 CISG가 구체적인 내용이 잘 없어요. 뒤에서 보면 알겠지만 대체적으로 되게 포괄적이고 너프한 내용들만 담겨져 있기 때문에 디테일하고 세부적인 사항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뭐 어떡하는데? 그거는 국제사법에 의해서
그 해당되는 거래의 준거법으로 결정된 법의 내용을 따른다. 뭐 예를 들어서 한국의 상법을 준거법으로 했다. 그럼 한국 상법의 내용대로 적용을 하고요. 미국 상법을 미국 통일상법전을 준거법으로 했다. 그럼 그 내용이 적용되는 거고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적용을 하고 협약을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계약의 해석 원칙입니다. 계약의 해석 원칙. 이 협약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당사자의 진술이나 행위는 상대방이 그 의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도. 그러니까 이거는 협약의 해석이 아니라 계약을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약 내용을 해석하는데 어떤 그 당사자들이 이야기한 부분이나 행동하는 것은 그 의도를 파악하고 그 의도에 따라서 해석을 해야 돼요. 무슨 저 사람이 뭐 어떻게 하기로 했지? 뭐 이런 식으로 저 사람이 이런 행동을 했어요. 어떤 거래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해요. 그럼 저건 뭐 때문에 저러지? 그 사람이 계약할 때 뭐 이런 말을 했는데 그거구나. 이렇게 해석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앞에 전항, 그러니까 1, 2, 3이 있을 때 1의 내용을 적용을 할 수가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들의 어떤 진술 행위는 어떻게 상대방, 그 사람이 진술이나 행위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사람과 같은 부류의, 같은 종류의 합리적인 사람이 동일한 사정,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에서 가질 수 있는 이해력에 따라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저 사람이 무슨 행동을 해요. 저 왜 저러지? 라고 했을 때 제일 좋은 거는 그 사람의 어떤 진술이나 의도를 통해서 우리가 저 사람의 행동이 왜 저런지를 파악하면 제일 좋은 것이고, 저 사람이 왜 저러지 했을 때 그게 없다면, 그 사람의 진술이나 그 사람의 의견이 없다면 그 사람과 유사한 동일한 부류의 합리적인 사람이 동일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이해력을 바탕으로 그 사람의 행동을 이해하라. 이게 되게 뭐 어디 뭐 철학책에 나올 만한 그런 입장인 거죠. 자, 그리고 당사자의 의도, 합리적인 자가 가질 수 있는 이해력을 결정함에 있어서 당사자 사이에서 있었던 교섭이라든지 당사자들 사이에서 있는 여러 가지 간섭이나 간행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된다. 상대방의 어떤 의도나 진술이나 상대방의 행동 패턴에 대한 이해를 할 때 그 거래에 본인과 그 상대방 사이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교섭이나 간섭, 그 사람, 그 업계나 그들 사이에 구체적으로 있었던 여러 가지 간행 간섭을 고려해서 계약의 내용 혹은 상대방의 의도 이런 것들을 해석하고 판단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간행과 간섭의 구속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구조는 또 의미가 있어요. 당사자들은 그들이 합의한 모든 간행과 당사자 간에 확립되어 있는 모든 간섭에 구속된다. 당사자 자치의 원칙을 천명함과 동시에 당사자 자치의 원칙에 따라서 그들 사이, 그러니까 거래 당사자들 사이에서 있는 여러 가지 간행, 간섭, 규칙, 법제 이런 것들이 인정되고 그걸로부터 당사자들이 구속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구 하나로 인해서 인커텀스의 역할이 딱 정해져 버려요. 인커텀스는 어떤 특정한 국가의 법이 아닙니다. 뭐 그리고 유엔 협약처럼 뭐 어디 국제 협약도 아니에요. 그냥 민간 기구인 국제상업회의소가 일종의 정형거래 조건을 체계화해 놓은 것이 인커텀스입니다. 그러면 이 인커텀스란 게 수출과 수입을 하는 당사자들 사이에서 이미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당사자들 사이에서 확립되어 있는 간섭이고, 특히나 보통의 매매 계약에서는 인커텀스를 사용하게 되면 인커텀스에 따른 뭐 CIF라든지 FOB라든지 특정 조건에 대해서 인커텀스에 따라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거래를 한다라는 규정을 준거문헌이죠. 준거문헌 뭐 이런 것들을 계약에 집어넣게 되는데 그것을 인정하고 있고요. CISG는 그러한 그들 사이에 거래 당사자들 사이에서 있는 국제적인 간행이나 간섭 다 인정. 그리고 더 나가서 그런 당사자들 사이에서 구축되어 있는 간행과 간섭이 당사자들을
구속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히려 인커텀스의 어떤 당사자들을 구속시키는 구속력을 CISG가 확보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문구로. 자, 그리고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당사자가 알았거나 당연히 알았어야 하는 간행으로서 국제무역에서 해당되는 특정 무역에 관련된 종류의 계약 당사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고 준수되고 있는 간행은 묵시적으로 적용한다. 그러니까 그 확장선상이죠. 앞서 제가 했던 이야기의 확장선상으로서 그들 사이에서 있는 간행, 이거 간섭 다 준수되고 적용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협약의 적용에 있어서 당사자가 둘 이상의 영업소를 갖고 있었던 경우에는 영업소라고 하는 것은 계약의 어떤 체결 전 그리고 그 당시에 당사자들에게 알려졌거나 또는 얘기되었던 사정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계약 및 이행에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영업소를 우리가 어떤 국제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비즈니스 플레이스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쉽게 말해서 계약이나 그 이행과 관련된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곳이 영업소다. 그리고 B는 뭔 얘기냐면 영업소가 없으면 그 사람의 일상적 거주지, 집이 영업소가 된다. 그런 간단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요. 자, 11조는 계약 자유의 원칙입니다. 매매 계약은 서면에 의해서 체결되어져도 되고 뭐 안 해도 되고 뭐 입증될 필요도 없고 형식에 관해서도 어떤 특정한 요건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매 계약은 뭘로든지 간에 자유롭게 체결되어질 수 있다라는 계약 자유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요. 12조가 참 재밌어요. 매매 계약의 어떤 합의나 계약 변경이나 이런 것들을 서면 위에로 구두로도 할 수 있고 아무 형식으로도 할 수 있다는 취지가 11조에 있잖아요. 근데 그런 11조의 취지를 혹은 11조뿐만 아니라 뒤에서 보게 될 제29조의 내용 그리고 2편이 뭐냐면 계약의 성립, 청약과 승낙과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그런 규정들은 96조에 따라서 어떤 특정한 국가가 적용하지 않도록 하거나 배제시키거나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뭔 얘기냐면 어떤 특정한 국가가 지금 저 11조에 있는 것처럼 구두로든 서면으로든 뭐 자유롭게 계약 체결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자국의 법률과 뭔가 문제가 있거나 상충이 된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그 특정한 국가는 최약국이지만 저 11조의 내용을 우리는 수용하지 않겠다. 적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가 계약 자유의 원칙의 유보라는 측면이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래 당사자들이 스스로 당사자 자치의 원칙에 따라서 배제시키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 CISG 내용을 일부나 전부를 적용 배제시키거나 변경시킬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 얘기가 아니라 국가가 어떤 특정한 체약국이 자국의 법률하고 상충되거나 충돌된다라고 하면 특히 어느 조? 11조, 29조, 2편 이런 내용들은 배제할 수 있다라는 걸 선언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13조에서 도대체 서면은 뭔데? 서면은 당연히 페이퍼를 이용한 서류를 말하는 것이고 거기에 전보와 텔렉스를 포함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메일을 포함한다는 규정은 없어요. 이메일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전자문서가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이거는 좀 의견이 분분해요. 왜냐하면 이게 1980년에 초안이 작성이 됐습니다. 1980년이면 당연히 인터넷 혹은 이메일의 개념이 없던 시절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거의 한 40년, 50년이 지났고 이메일이 이것에 포함이 되냐 안 포함되냐라는 부분은 결국 CISG를 개정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것들이 좀 여의치 않고 쉽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전자문서에 대한 효력과 관련해서는 여기서 언급이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서면의 정의까지 협약의 해석 원칙부터 그런 내용들 이런 것들을 좀 요약을 해
보았고요. 예. 이제 여기까지가 어떻게 보면 이제 총칙이고 1편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2편에는 이제 계약 성립과 관련된 내용이 이어지면서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했던 청약과 승낙의 내용들이 그대로 다 들어가 있어요. 이 내용은 수업을 조금 끊었다가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